1970년대 17사단이 힘들었던 이유 7가지. 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970년대 17사단, 정확히는 당시 33사단 시절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의 17사단은 꿈의 17사 17베가스라고 불릴 만큼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1970년대 33사단 시절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55년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본부 직할 제33해비사단으로 창설된 후 같은 해 인천 부평으로 이전한 33사단은 제6군광구 사령부 예하 향토예비사단으로 서울 남부와 경기 서남권이라는 광대한 지역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는 전우분들께서는 소사에 있는 33사단이라고 부르셨을 겁니다. 부평구에 위치했지만 부천군 소사읍 인근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렸죠. 그럼 지금부터 1970년대 33사단이 왜 힘들었는지 그 이유 7가지를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위. 열악한 시설과 장비 속의 근무 환경. 1970년대는 아직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전이었기에 군 시설과 장비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33사단 예하 부대들 중 상당수는 1960년대에 지어진 목조 막사를 사용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환경에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일부 건물 해체 시 USARMY 마크가 새겨진 목재 기둥이 발견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미군이 쓰던 자재로 급조한 막사에서 우리 장병들이 근무했던 것입니다. 침상은 삐걱거리고 벽에는 틈이 벌어져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난방은 석탄 난로가 전부였는데 석탄 배급도 넉넉지 않아 추운 겨울밤 내무반에서 떨며 자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세면장과 화장실도 낡고 비좁아 대대 병력이 아침에 한꺼번에 세면하려면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습니다. 장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M1 카빈 소총이 주력 화기였는데 총기 자체가 노후화되어 사격 시 고장이 잦았습니다. 군복과 전투화도 재사용품이 대부분이었고 사이즈가 안 맞아도 그냥 참고 입어야 했습니다. 방탄모는 있으나 만화 한 수준이었고 개인 장구도 낡고 부족했습니다. 넓은 관할 구역을 이동하려 해도 차량이 부족해 도보 이동이 기본이었습니다. 연대에서 사단 본부까지 가려면 몇 시간씩 걸어가거나 민간 버스를 얻어 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야전 전화선이 끊어지면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후방 사단이라고 하지만 시설과 장비만 놓고 보면 최전방 못지않게 열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6위. 향토사단에서 상비사단으로의 전환 과도기. 1970년대 중후반부터 33사단은 향토예비사단에서 상비사단으로 전환하는 긴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부대의 성격과 임무, 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이었습니다. 1975년 예하 99연대가 99보병여단으로 승격되면서 변화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99여단이 나중에 지금의 51사단의 전신이 되고 52사단의 사실상 전신이기도 합니다. 1978년에는 현 52사단의 전신인 백훈련단이 창설되어 서울 남부권 향토예비군 훈련 임무를 넘겨받았고 33사단의 서울 지역 관할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에는 드디어 사단 명칭이 17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 103보 병여단이 17사단에서 분리되어 수도군단 예하 독립여단이 되면서 인천권 향토방위 임무를 넘겨받고 나서야 10여 년에 걸친 상비사단으로의 전환이 비로소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긴 과도기 동안 장병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이중 부담이었습니다. 향토사단의 예비군 관리 임무는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데 동시에 상비사단 수준의 전투훈련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감독관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야간 전술 훈련을 하고 다음 날은 GOP 수준의 경계 근무를 서는 시기였습니다. 부대 개편으로 인한 이동과 재배치도 잦았습니다. 안양 박달동, 시흥 무진해동에 있던 예하 부대들이 이동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고 관할 구역이 계속 바뀌면서
장병들은 새로운 지역과 임무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훈련 강도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향토사단의 잔재가 남아있어 비교적 훈련이 덜했지만 상비사단 전환이 완료되면서 훈련 강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3사단장 출신이 17사단장으로 와서 부대가 빡세졌다는 소문이 1990년대 후반까지도 돌았을 정도입니다. 결국 1975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 진행된 이 대전환기가 장병들에게는 가장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체성도 애매하고 임무는 이중으로 주어지고 훈련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묵묵히 버텨낸 당시 전우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5위. 예비군 훈련 관리의 엄청난 부담. 향토예비사단의 핵심 임무는 바로 예비군 훈련 관리였습니다. 1970년대 초중반까지 33사단은 서울 남부와 경기 서남부 전역의 예비군 훈련을 전담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 특성상 예비군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예비군 동원 훈련은 연간 수만 명 단위였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는 물론이고 서울 영등포와 강남 지역, 안양, 시흥, 수원, 화성, 평택까지 모든 지역의 예비군이 33사단 관할이었습니다. 훈련장 확보부터 교육 진행, 장비 관리, 식사 제공까지 모든 것이 현역 장병들의 몫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이 되면 부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예비군들이 몰려오면 출석 체크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지각자와 불참자를 파악하고 신상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훈련 진행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예비군들은 나이도 계급도 제각각이었고 군 생활을 마친 지 오래된 사람들도 많아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려면 탄약 수불부터 안전관리, 사격장 통제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술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이등병과 일병들이 3040대 예비군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식사 제공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예비군 식사를 준비하려면 취사병들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 배식 과정에서 민원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밥이 설익었다, 반찬이 부족하다 같은 불평불만은 기본이었고 심한 경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1975년 63훈련단연 55사단 창설로 한강 이남 수도권 예비군 훈련 임무 일부가 이관되면서 숨통이 조금 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자대 훈련은커녕 자대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비군 훈련만 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는 예비군 훈련 기간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훈련이 끝나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장병들도 많았습니다. 4위. 서울 남부 위수와 계엄 대기 임무. 33사단은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위수와 계엄 임무를 담당하는 핵심 부대였습니다. 평시에는 향토예비사단이지만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즉각 서울 남부지역 계엄사령부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일반 지역방위사단과는 차원이 다른 수도 방위라는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1976년에는 경기 서부 지구에 대한 위수사령부 역할을 수도군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수받았습니다. 지금도 17사단 정문에 붙어있는 경기 서부지구 위수사령부라는 명칭이 바로 이때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위수사령부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치안과 질서 유지, 비상시 계엄 집행 등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1970년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계엄 선포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고 부대는 언제든 동원될 수 있도록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의 비상소집이 있었고 장병들은 야간에 긴급 집합해 서울로 이동할 준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것은 정치적 사건에 동원되는 경우였습니다. 33사단은 1961년 5.16 쿠데타 때도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33사단 작전 참모와
예하 연대 장교들이 쿠데타군에 합류했고 사단장을 감금하고 협박해 부대를 쿠데타에 동원했던 비극적 역사가 있습니다. 서울로 출동한 33사단 병력 중 한 개 대대는 원대로 복귀하지 않고 서울의 잔류의 수경사 33대대가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수방사 33경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 5월 17일에는 또다시 신군부의 지시로 11년대 1대대가 국회의 사당과 KBS에 투입될 준비를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 사당이 33사단 위수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17 내란 당시 11년대 1대대는 백훈련단연 52사단 작전 통제하에 국회 개회를 저지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건에 동원되는 것은 장병들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상부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을 향한 총구가 될 수 있다는 괴로움 속에서 많은 장병들이 고민했습니다. 향토사단이면서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아픔이었습니다. 평시에도 서울 남부 지역의 주요 시설 경비와 순찰, 대테러 대비 훈련 등 위수사령부로서의 임무는 계속됐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동작동 국립묘지, 관악산까지 33사단의 활동 반경이었고 이 넓은 지역의 치안과 안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3위. 김포공항 경비라는 특수임무 1970년대 33사단의 가장 특별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김포공항 경비였습니다. 당시 김포공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이자 대통령 전용기가 드나드는 국가 최고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33사단은 사단 예하에 김포특정경비사령부라는 별도 조직을 두고 상시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김포특정경비사령부는 일반 부대와는 전혀 다른 운영 체계를 가졌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공항 전 지역을 경비해야 했고 특히 대통령이나 외국 국빈이 입출국하는 날에는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항 주변 도로 통제, 활주로, 주변 경계, 청사 내부 순찰까지 맡아야 할 구역이 광범위했습니다. 공항 경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민간인 접촉이 잦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군 부대는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지만 공항은 하루에도 수만 명의 민간인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검문 검색 과정에서 항의하는 민간인, 촬영을 시도하는 외국인, 출국 시간에 늦어 다급한 여행객들까지 온갖 상황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는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시기라 대테러 대비 훈련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무장 공비가 공항에 침투한다는 가정하에 진압 훈련을 했고 인질 구출 훈련, 폭발물 제거 훈련 등 특수 임무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은 일반 보병 훈련과는 차원이 달라 별도의 교육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VIP 수송 시에는 긴장의 강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공항 전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고 수상한 인물이나 물건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당일에는 전 병력이 배치되어 경계 태세를 갖추고 VIP 차량 행렬이 공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도로를 통제하며 경호했습니다. 통신 감청과 정보 수집 임무도 있었습니다.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인물 중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상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미행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임무였습니다. 휴가와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공항 경비는 365일 24시간 멈출 수 없는 임무였기에 명절이나 주말에도 병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명절에 반 이상 휴가를 보내도 김포특정경비사령부는 최소 인원만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1978년경 서울 한강 서남부 지역 위수 임무가 백훈련단연 52사단으로 넘어가면서 김포특정경비사령부도 해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이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장병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향토사단이면서도 국가 중요시설 경비라는 특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것이 1970년대 김포공항 경비의 현실이었습니다. 2위. 서해안과 한강 동시 경계의 이중 부담 33사단은 육군에서 유일하게 서해안 해안 경계와 한강 강항 경계를 동시에 담당하는 부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곳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전혀 다른 특성의 경계 임무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해안 해안 경계는 그 자체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북한 무장공비들이 서해를 통해 남한에 침투하던 시기였습니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해안 경계가 대폭 강화되었고 33사단은 인천 해안부터 시흥, 화성, 그리고 아산만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해안선을 책임졌습니다. 서해안의 특징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리아스식 해안으로 굴곡이 심하고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 경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밀물대와 썰물대 해안선이 달라지고 안개가 자주 끼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특히 해무가 짙게 깔리는 날에는 TOD 감시도 무용지물이었고 오직 병사들의 눈과 귀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해안 경계의 핵심은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야간에 둘에서 4명이 한 조가 되어 해안가에 매복해 침투 징후를 감시하는 임무였습니다.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꼼짝 않고 몇 시간씩 엎드려 있어야 했고 추위와 졸음과 싸우며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매복 중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참아야 했고 모기나 벌레에 물려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33사단은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무장공비를 여러 차례 차단하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역 장병과 예비군이 교전 중 전사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매복 중 무장공비와 조우하면 즉각 사격해야 했는데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은 아군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강 강한 경계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강 하구는 NLL 북방한계선의 시작점으로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최전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김포반도 일대는 북한과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긴장감이 GOP 못지 않았습니다. 한강 경계의 특징은 강폭이 넓고 물살이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강을 건너 침투하거나 부유물에 폭발물을 실어보낼 가능성이 있었기에 24시간 감시해야 했습니다. 특히 홍수기에는 온갖 부유물이 떠내려와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강한 초소 근무는 고립감이 심했습니다. 강변에 떨어져 있는 작은 초소에서 소수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 보급도 원활하지 않고 지원도 늦었습니다. 통신 두절되면 고립무원 상태가 되었고 비상시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위험했습니다. 바다와 강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이중 부담 속에서 장병들은 매복 작전, TOD 감시, 초소 근무, 순찰 등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수행해야 했습니다. 경계 근무만 해도 모자란 판에 훈련과 행정 업무까지 병행하다 보니 잠잘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후방 지역 방위사단 중에서도 해안 경계 부대는 후방의 GOP라고 불렸을 정도로 악명 높았습니다. 33사단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오히려 서해안과 한강을 동시에 담당하는 만큼 부담은 더 컸습니다. 만성적인 인원 부족 속에서 격오지 소초 경계 근무에 매복까지 더하고 거기에 불침번까지 서야 했으니 장병들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1위. 상상을 초월하는 관할 구역의 넓이. 1970년대 33사단이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관할 구역의 넓이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지역을 단 하나의 사단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 부천, 김포는 기본이었습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한강 이남 지역 전체가 포함되었습니다. 지금의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모두 33사단 관할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안양시, 광명시, 시흥구년 시흥시와 안산시, 화성구년 화성시, 그리고 심지어 수원과 평택 일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해안 경계 섹터는 더 넓었습니다. 인천 해안에서 시작해 시흥, 화성을 거쳐 아산만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전체를 33사단이 책임졌습니다.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100km가 넘는 해안선이었고 성과 갯벌을 포함하면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를 현재와 비교하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지금의 17사단 인천, 부천, 김포, 51사단 수원, 화성,
평택, 안양 일부, 52사단 서울 남부 광명, 안양 일부 관할 구역을 모두 합친 것이 1970년대 33사단 하나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3개 사단이 담당할 지역을 단 하나의 사단이 맡았던 것입니다. 예하 연대별로 임무를 나눠보겠습니다. 99연대는 한강 강한 경계와 인천 북부부 평권, 부천군, 김포군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연대 본부는 지금의 17사단 100여단 자리에 있었고 한강 하구부터 김포반도 전역 그리고 인천 북부와 부천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했습니다. 100연대는 수원, 화성, 평택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연대 본부는 지금의 51사단 사령부 자리에 주둔했고 평택에는 예하 무기고까지 관리했습니다. 이 지역의 해안 경계도 100연대 몫이었는데 화성 해안부터 평택, 아산만까지 이어지는 긴 해안선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11연대는 서울 남부 안양, 시흥 일대를 담당했습니다. 연대 본부는 안양 석수동이나 박달동에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 영등포, 동작동 국립묘지, 관악산, 강남개발지역, 안양, 시흥까지 넓은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위수 임무와 계엄 대비 임무까지 겹쳐 부담이 컸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병력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향토예비사단은 상비사단보다 병력 편제가 적었는데 담당 구역은 오히려 몇 배나 넓었습니다. 해안 경계 초소마다 병력을 배치하고 한강 강한 경계에 인원을 투입하고 예비군 훈련 감독관을 내보내고 김포공항 경비에 인원을 빼고 나면 부대에 남는 병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동도 큰 문제였습니다. 사단본부가 인천 부평에 있었는데 가장 먼 평택 무기고까지는 직선거리로 60km가 넘었습니다. 당시 도로 사정을 고려하면 차량으로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서울 강남까지도 1시간 이상 걸렸고 화성 해안까지 가려면 더 오래 걸렸습니다. 통신과 지휘 통제도 어려웠습니다. 야전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니 통신선 유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전화선이 끊어졌고 복구하는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급한 연락은 민간 전화를 이용하거나 차량을 보내 전달해야 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를 한 곳에 집결시켜 훈련하려면 예하 부대들이 몇 시간씩 이동해야 했고 경계 임무 때문에 전 병력을 동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각 연대와 대대 단위로 따로 훈련할 수밖에 없었고 사단 전체가 통합된 훈련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원도 늦었습니다. 격오지 초소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비상 상황이 생겨도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보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식 재료, 탄약, 피복 등을 넓은 지역의 예하 부대들에 배분하려면 차량과 인원이 부족해 자주 보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장병들의 고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니 근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음 임무에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33사단 걸리면 전국 일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정도로 관할 구역의 넓이는 장병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70년대 33사단이 힘들었던 이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17사단이 꿈의 17사로 불리기까지 1970년대 33사단 시절 땀 흘렸던 전우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광대한 지역을 책임지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셨던 모든 전우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군 생활 이야기, 특히 1970에서 80년대 33사단이나 17사단에서 복무하셨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